채무자. 저도 올해 여기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년간 이렇게 쭉 수업하다 보면 공부한 시점이 다 다르고 많이 달라요. 막 3월달, 5월달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11월, 1월 때보다는 3월달, 5월달에 신규 인원이 더 많이 온다고. 그분들도 있지만 지금부터 수업을 들었는데도 채무자가 누군지를 확정짓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채무자 개념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보신다. 전체적으로. 채무자가 무슨 뜻이에요?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지 의무를 부담한 사람. 그게 채무자 개념이야. 근데 일반인들이시다 보니까 민법을 뭐 다른 데서 공부한 사안이 아니니까 중개사 시험 공부한 게 다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개사 수험생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채무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다 돈 줘야 될 사람을 채무자라고 일단 예단하는 수가 생긴다고. 그게 아니다고. 대부분은 돈을 줘야 될 사람이 채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채무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은행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채무자죠. 평생 채무자잖아. 그래서 채무자라고 하면 돈 줘야 될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갖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 전제가 주어져요. 이 법률 관계에서 채무자가 누구냐를 각각 관계에서 확정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러면 1번 사안은 가분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라고 금전채권이 나왔죠? 채권 나왔잖아. 그럼 채권자, 채무자 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자만 정하면 상대방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를 정리하시는 게 1순위야. 그럼 누구요, 채무자?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채무자는 을이라고 밑에 써놨는데도 갑이라는 사람이 있네. 아니,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갑이 채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을이 채무자잖아요. 을이. 그럼 이 1번 관계는 금전채권 관계죠. 그래서 채권자가 갑이고 채무자가 을인 사건이야. 왜 채무자가 을이에요? 금전채권이니까. 금전채권이니까 돈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을이라고. 그리고는 을의 엑스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대. 이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저희가 이제 물권법에서 배우셔. 저당권은 물권이야.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오면 이렇게 돼. 을 소유 토지에 갑하고 금전채권을 담보하려고 은행에서 이거 채권 확보하려고 갑 소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대잖아요. 그럼 이 법률관계는 갑과 을 사이에 금전채권 채무관계와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한 사건이라고. 그럼 이제 을이 변제하기로 한 날, 그 채무 이행을 줄여서 변제다 그래요. 변제. 그 변제하기로 한 날, 변제를 안 해. 돈을 안 갚아. 그럼 이제 갑은 이제 어떻게 해? 상식. 예? 우리 약속한 날 돈 안 갚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 이 저당권을 실행해. 그게 경매요.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 토지를 경매를 실행해. 그럼 경락대금이 나와요. 그 경락대금에서 이 저당권자는 등기한 날 순서에 따라 후에 있었던 사람보다 우선해서 채권을 회수해가.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저당권은 물권이야. 둘 사이에 이건 금전채권 관계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채권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관계예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리죠?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소유하는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지. 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인 경우가 대다수야.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끔. 둘이 금전채권 관계예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린 거야.
얘가 채무자요. 그런데 을이 담보할 재산이 없어. 개털이야. 그럼 돈 안 빌려줄 거 아니냐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한 부동산 담보 가치가 있어야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을이 갑한테 그래. 내 소유 부동산은 없는데 형은 있대, 형은. 그리고 내가 형을 꼬실 수 있대. 그래서 형 꼬셔서라도 데려올 테니까 형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돈 빌려줄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은행에서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어? 상식이야, 상식. 돼, 안 돼? 된다고. 은행은 돈 빌려주는 게 좋아요, 안 빌려주는 게 좋아? 빌려줘야지.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직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금고에 넣어놔요? 안 빌려주고? 싼 값에 적금 부으라 그래가지고 싼 이자에 적금 받아서 비싼 이자로 빌려주는 거 아니요? 대부업체잖아요, 은행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됐든 채무자가 아닌 사람 소유 부동산이 됐든 담보 가치만 확실하면 돈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을이 형 병한테 가서 그래. 형수가 학원 간 사이에 오늘 딱 좋은 날이야. 어? 을이 병 형 찾아가서 3번 불러. 엄마 돌아가실 때 형 나 잘 키우라는 거 기억하지? 아빠 돌아가실 때 나 잘 키우라고 한 거 기억나지? 이번에 식당 좀 하게 1억만 빌릴 수 있게 형 소유 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좀 빌려줄 수 있게 해주라 그래. 그래서 형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형수 알면 둘 다 죽는다. 어여가자. 그래서 둘이 은행 가. 그래서 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그럼 이들 둘의 관계는 얘네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 관계죠.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병을 물상보증인이라 그래. 그 물상보증인 그대로 한번 읽어봐요. 물건으로 보증선 사람 그 말이에요. 지금 을이 채무자로서 돈을 빌렸는데 병이 자기 소유 부동산으로 보증 쓴 거죠. 이렇게 물건으로 보증을 섰다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고. 눈을 뜨고 이 사건 물상보증인 채무자야 아니요? 눈을 뜨고 눈만 떠. 머리를 굴리지 말고 눈만 뜨라고. 물상보증인 채무자야 아니요? 또 생각하는 사람 몇 있잖아 지금. 물상보증인 채무자야 아니요? 왜 아니요? 채무자라고 안 써 있으니까. 채무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을이라고 써 있어? 채무자라고 써 있어.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야 아니요? 아니야. 왜 아니요? 채무자라고 안 써 있잖아. 그럼 한 문제 맞아요. 그럼 한 문제 맞는다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왜 써 있는 대로 하면 될 걸 왜 자기 생각을 하냐고. 그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아닌 건 이제 아셨어? 왜 아니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니까. 둘이 변제기가 됐어요. 을이 돈 안 갚어. 병한테 을이 빌린 돈 네가 갚아라 라고 변제 청구 할 수 있느냐. 이걸 채권행사라고 해. 근데 시험에는 채권행사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갑이 병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나와요. 같은 말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그럼 오늘 배운 거 공식 적용하시는 거야.
채무자 누구요? 을. 병 채무자야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니까 아닌 거야.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어요? 채무자한테만 행사해야 돼. 그게 1년 내내 써먹을 공식이야. 그럼 갑은 병한테 변제 청구, 채권 행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공부를. 근데 이런 사람 있다. 아니 의리 안 갚으면 병이 갚아야지. 그래야 경매가 안 되고 부동산 계속 소유할 수 있지. 병이 안 갚으면 경매돼 가지고 병 소유권 상실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텐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병은 채무자가 아니다니까. 이렇게 채무자가 아니면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그래. 그럼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변제 청구, 채권 행사할 권리는 없어요. 돈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갚으라 그래야 돼? 항상 을한테만 돈 갚으라 그래야 돼요. 병은 채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진행돼. 은행에서는 채무자가 돈 안 갚죠. 바로 경매 실행은 안 해요. 병한테 기회를 줘요. 갑이 병한테 변제기 지났는데 채무자 을이 계속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대신 갚을 의사가 있으시면 이날까지 대신 갚으시고, 그럴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시면 이날까지 기다렸다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할 거요 라고 알려준다고. 그건 최고하는 거야. 최고. 최고라는 용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최고가 뭔 뜻이요? 최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걸 최고다 그래. 즉 갑이 병한테 대신 갚을 의사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다 최고다 그래. 그래서 최고장이라고 와. 그 최고는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지 네가 돈 갚어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법하고 현실이 다르대. 법하고 현실이 다르대. 법하고 실무는 다르게 움직인데 똑같아. 다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모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배운 민법 실제 생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똑같이 적용된다고. 갑이 병한테 돈 갚으라고 한 게 아니고 갚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꾸 없죠? 그럼 갚겠다야 안 갚겠다야? 안 갚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제? 그때 경매하는 거예요. 저당권, 물권이야. 이거 실행하는 거야. 이거. 그럼 이제 실익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받을 돈이 원래 1억이었는데 이자, 지연이자가 불어나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이거 경매를 했더니 1억밖에 안 나왔어. 경락대금이. 그럼 얘는 채권 전부 회수 못했죠. 1,000만 원 회수 못했잖아. 그 1,000만 원은 여전히 을이 책임을 지는 거고 병은 더 이상 책임이 없어. 이 물건으로 보증선 거라 물건으로 처리되면 끝나는 거예요. 초과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없는 거라고. 그게 채무자가 아니다는 거야. 채무자는 언제까지나 전액 다 변제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요? 얘는 물건으로만 책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물상보증이 채무자가 아니다는 거야. 근데 시험 공부할 때는 그런 이유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야 되니까 설명은 다 해줘. 근데 설명이 끝났으면 공부할 때는 눈만 뜨는 거예요. 채권자가 물상보증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에? 그럼 변제 청구는 채권 행사하는 거잖아. 그럼 채무자인지 아닌지만 하면 되지. 그럼 물상보증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채무자 아니니까.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대부분은 이 사례가 나오거든요. 쉽게 나올 때.
그냥 채무자이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라 이 사례가 나와. 근데 간혹 이 사례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여기 2명 나왔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동일한 사람. 여기는요. 3명 나왔지. 을이 채무자지. 근데 병 소유 부동산이 나오죠. 그럼 병이 누구야? 물상보증인인 거야. 채무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해주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 소유가 나와. 그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얘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야. 어디 감각 있는 하나 더 해보시게. 가바구라고 이 건물 공사해 주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이 건물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갑이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야. 근데 갑이 공사대금을 안 줘. 그럼 을은 이 건물 물건 때문에 생긴 채권이라 채무자가 이 돈 안 갚아주면 이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생겨요. 이걸 유치권이다 그래. 유치권이 무슨 뜻이요? 유치하는 권리야. 점유하는 권리. 즉 을은 이 건물 때문에 생긴 채권 채무자가 갚아줄 때까지는 원인 제공한 이 물건 못 돌려주겠다고 유치,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해. 그럼 갑은 저 건물 점유 이전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을은 끝까지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고. 이때 항상 물권 채권 계속 구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사대금 채권은 이들 둘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고 요 유치권은 물건을 유치하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물권인지는 저희가 이제 한순환, 두순환 배우시면서 순서대로 하거든.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요. 그래서 물권법에 나오는 7가지 물건이 있어. 그 7가지 물건 이름 계속 들으면 아 얘들만 물건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이라 그랬지? 하면 정리돼요. 그때는. 이 유치권이 물건이야. 그럼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물건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 나타나지. 그럼 을은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나는 을한테 갑한테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는 너한테도 물건 못 돌려주겠다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 그게 유치권이요. 이제 해보시게.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권 채권 정리하시는 거라니까. 공사대금 채권은 둘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고 유치권은 이 건물, 물건에 대한 물권이 물권. 채권은 당사자 간에만 주장할 수 있고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 이 상태에서 저 건물이 갑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경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얘를 경락인이다 그래. 그럼 병이 이제 내가 소유자니까 을한테 내 소유 건물 돌려주라고 하죠.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물권이라 병한테도 나는 갑한테 돈 받을 때까지 너한테 물건 못 돌려줘 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게 물권이야. 그리실 필요 없어. 연습하는 거예요. 사고력 키우는 거야. 이거 그려도 지금 당장 못 써먹어. 야, 을 병한테 야 네가 공사대금 갚아라 라고 변제 청구 채권 행사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요? 왜 없어?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럼 저 경락이는 채무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 있다니까. 채무자 누구요? 갑이 채무자야. 그럼 얘는 채무자야 아니요? 아닌 거야. 그래서 채무자를 확정을 딱 지어놔야 이 사람 아닌 사람들은 채무자 아닌데 하고 부탁합니다. 유치권 문제에서 매년 나와 이거. 경락인한테 채권 행사할 수 있냐고. 유치권은 물권이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 행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답 하나 가르쳐 드릴게. 1년 내내 외울 것도 없어. 누구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에? 시험에서. 그럼 적용할 때 뭐야? 누구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이 채무자인지 아니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써있지. 자, 이제 객관식 시험이니까. 시험이야, 시험. 그럼 시험은 통밥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실력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감각이 하나도 없네.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할 수 있냐?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 에? 그럼 누구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시험에 냈다는 건 채무자야, 아니요? 아니니까 나오는 거야. 채무자가 아닌데 이 사람한테만큼은 변제 청구할 수 있느냐가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 판결 사안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 나올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맨날 책만 읽고 앉아 있는 거야. 정말. 이해를 해야 된대. 뭔 이해를 해야 이해가 가버리지. 나올 거를 외우셔야 돼. 뭘 물어보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변제 청구는 채무자한테만 해야 돼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한테 변제 청구 못 하는 거야. 근데 물상보증인, 자기 재산에다가 저당고 설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물상보증인한테도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문제 되니까 법원에선 아니다. 너는 경매 실행하면 되지. 물상보증인한테는 변제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라고 판결 난 거고.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 않냐? 그럼 경락인한테도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라고 대법원까지 갔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는 할 수 있어도 경락인이 채무를 인수한 게 아닌 이상은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럼 누구한테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묻거든. 없는 사안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있는 게 뭐로 나와? 아니, 채무자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냐를 물어봐? 그럼 물어본 놈을 구속을 시켜야지. 아니, 채무자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가 소송이 됐겠어요? 그게 당연한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묻거든. 없다고 답하면 되는 거야. 답은 정해진 거라. 이렇게 가르쳐놨더니 이놈들이 물상보증인에게, 경락인에게 이러면 채무자가 아니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다 맞아버릴 것 같잖아,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끔 가불병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럼 가불병 사례가 나오면 누굴 정해놔야 돼? 금전채권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별표를 치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채무자가 누군지를 확정을 지어놔야 누구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를 묻거든. 내가 이미 찾아놨던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잖아요. 문장으로 나오면 더 쉽지. 물상보증인에게, 경락인에게 이렇게 나오면 아주 답을 가르쳐준 거 아니요? 눈만 뜨면 되잖니. 그게 일본의 금전채권에서 나오는 관계들이에요. 그럼 금전채권 관계에서 채무자는 쉽죠? 에? 아니,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채무자 아니야. 그 사람 하나 정해놓고 풀면 된다고. 자, 두 번째 사건.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그럼 여기 매도인 누구요? 갑이지. 매수인은요? 을이지. 사람이라고 딸랑 2명 낳았어요. 자, 그럼 갑소유 부동산에 을하고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는 거야. 채무자 누구요? 채무자. 둘 다요. 근데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요라고 할 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고정관념이 돈을 줘야 되는 게 채무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건 1번 사례야. 금전채권. 돈 빌린 관계 아니요.
돈 갚아야 될 관계. 여기서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채무자지. 근데 얘네 둘의 관계 뭐예요? 매매계약 관계잖아요. 매매계약. 둘이 매매계약 했잖아. 둘 다 채무자지.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자죠? 을은요? 대금 지급해야 될 채무자지. 그럼 이들 둘의 관계에서 매매계약을 둘이 했다. 채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제가 나오겠죠. 그냥 채무자가 누구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누구요? 갑이지. 대금 지급 관계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을인 거지. 그렇게 전제를 보고 채무자가 누군지를 정하셔야 된다고. 채무자가 누구요 그러면 무조건 돈 줘야 될 사람이니까 을이죠. 이러면 안 되고. 쌍무계약이라니까. 둘 다 채무자야, 둘 다. 그럼 채무자가 누군지를 확정을 지으려면 주어진 전제가 소유권 이전 관계를 물었는지 대금 지급 관계를 물었는지를 보고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 하나 해보게. 둘이 증여를 해. 이 증여도 계약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야 이거 이 건물 너 그냥 무상으로 줄 테니까 받을래 그래. 그랬더니 을이 나 어렸을 때 형이 혼자 아버지 거 다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빌딩이 몇 채인데 나보고 훅 부면 쓰러질 건물 지금 가지라는 거야? 못해. 그거 말고 저거 줘 라고 거절하죠. 그럼 증여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요. 공짜로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을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고. 둘이 의사가 합의돼야 돼요. 그럼 증여도 계약이야. 그럼 둘이 증여하기로 약속했죠. 그럼 여기 채무자 누구야? 갑만 채무자야. 증여는 을은 대가가 없잖아. 공짜로 주기로 한 거니까. 그럼 얘만 채무자고 얘는 그냥 채권자일 뿐이에요. 이런 계약을 편무계약이라 그래. 편무. 한쪽 편만 의무를 진다고. 자, 쌍무계약이랑 편무계약이랑 쌍무계약은 채무자가 몇 명이요? 2명. 편무계약은 1명인 사례예요. 야, 둘 중 시험 보면 어디요? 둘 다요? 그럼 둘 중에 야, 중개는 뭐래? 중개. 우리는 중개해야 된다니까. 쌍무계약을 중개하는 거지. 이거 중개해 못해. 중개를 어떻게 해? 그럼 중개업자가 갑 찾아가가지고 공짜로 내놓을 부동산 있으면 하나 적으세요. 내가 공짜로 받을 놈 소개시켜줄게. 수수료 얼마 주시오. 입 꼬매버린. 그러니까 이 매매, 쌍무계약이 우리 시험법인 거고 증여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단 증여가 시험에 나오긴 해. 근데 이 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라는 예시만 나오는 거야. 예시만. 그러니까 채무자 개념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사건의 전제를 두고 정해지는 개념이다니까. 1번 금전채권이래. 그럼 돈 빌린 사람,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채무자인 거야. 2번 매매계약했대. 그럼 채무자 누구요? 양쪽 모두가 채무자다고.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는 매도인 갑이 채무자고 대금 지급 관계에서는 매수인 을이 채무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오? 돼야 되는데 그래야 1년 공부가 편한데 이거 1년 내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상하게 수업 끝나고 또 몇 명 왔다 갈지도 모르는데 어제도 한 명 왔다 갔는데 그럼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지고 한쪽은 무상으로 받기만 하니까 여기선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할 갑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실 게 3번 사건이야. 에이? 자, 3번 사건.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대? 건물이 전소됐대. 그럼 2번 사건은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사건이고 3번은 매매 계약한 이후에 건물이 전소됐대. 전소가 뭔 뜻이요? 다 탔다고. 4번 사건은 2번 사건은 3번 사건은 4번 사건은 2번 사건은 3번 사건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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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죠? 이걸 불능이다 그래요. 불능이 뭔 뜻이요? 불가능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이제 개념 정리하실 게 이거야. 둘이 매매 계약하죠.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소유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거야. 이걸 불능이다 그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불능과 구별되는 개념이 지체야. 둘이 매매 계약한 이후에 약속한 이행기가 됐어요. 을이 돈 다 줘.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해줘. 그걸 지체다 그래. 지체가 뭔 뜻이요? 지체. 지연. 이게 지체. 지연하는 거야. 지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지체다 그래요. 할 수 없는 건 불능이다 그래. 그래서 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약속한 날이 돼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지체와 건물이 소실돼 전소되는 등 아예 이행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는 불능, 이렇게 두 가지 사안이 발생해요. 근데 매수인의 요 대금 지급 채무 있죠? 약속한 대금 지급 기일 날 을이 대금 마련을 못할 수 있지. 불능이요, 지체요? 그건 지체예요. 지구상에서 돈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약속한 날 돈 마련 못한 건 지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능은 대금 지급에선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관계는 불능과 지체가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대금 지급 관계는 불능은 있을 수 없고 지체만 있을 뿐이야. 그럼 둘이 매매 계약을 했었죠. 그 후에 건물 전소됐지. 그럼 불능 문제지. 그럼 채무자가 누구요? 갑만을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뭐라고 불러? 채권자라고 불러. 이거 못하는 수험생이 겁나게 많아. 여긴 반드시 하고 가세요.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다시. 둘이 매매 계약을 했대. 소유권 이전 채무자 누구요? 소유권 이전 채무자 갑. 대금 지급 채무자는 을. 둘이 매매 계약한 이후에 건물이 전소됐대. 불능이 일어났대. 채무자 누구요? 갑. 채권자는요? 을. 이게 딱 전제가 돼야 돼. 매년 나요, 시험. 그러니까 불능이 나오고 채무자가 나오면 누구요? 매도인이야. 매도인. 그냥 매매 계약이 나오고 채무자를 물어보면 소유권 이전인지 대금 지급인지를 보고 정해야 되고, 불능 나오면요. 우정 누구야? 불능에서 채무자 누구요? 매도인이다니까. 소유권 이전할 사람. 그게 불능에 있어서 채무자예요. 그거 외워야 돼. 불능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채무자를 뜻하는 거예요. 대금 지급 채무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럼 불능 나오고 채무자 나오면 매도인이 채무자야? 그럼 매수인은 뭐라고 읽어요? 채권자라고 읽으시는 거야. 그게 정립이 돼야 된다니까. 이거를 1년 내내 몇 년 동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채무자란 개념은 주어진 전제에 따라 정하시는 거지 언제나 돈 줘야 될 사람 이렇게 예단하시면 안 된다고. 채무자가 무슨 뜻이요? 채무자가 무슨 뜻이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사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채무자다 그래. 그럼 기본 전제를 보고 채무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금전채권 나오면 채무자는 돈 갚아야 될 사람이죠.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요. 둘 다지.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둘 다야.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 대금 지급은 매수인. 근데 불능이 나오고 채무자가 누구냐고 나오면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불능에선. 왜? 불능은 소유권 이전에서만 불능이 일어나지 대금 지급에서는 불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능 나오고 채무자 나오면 누구요?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야. 매도인. 지금 졸면 안 되는데 쉬는 시간에 또 올 텐데. 이게 채무자 정하는 방식이다니까. 오늘 다는 못해. 그래도 할 수는 있겠다 라는 느낌만 있으면 되는데,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 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채무자가 누군지 정하는 건 민법 시험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해요. 이게 다 좋은데 이걸 지워야 되는 게 귀찮은 일이 있구만. 가지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가지고 그다음 여기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했어. 그리고는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에 좀 길다 싶으면 이렇게 가로치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 표시를 남기라는 거야. 그냥 쭉 줄긋고 읽지 말고. 그럼 이제 보이잖아. 갑이 을한테 매도했는데 대금은 병한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구나 라고. 문장 다 안 읽어도 표시한 걸로 이제 정리되잖아요. 눈에 들어오잖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 이 계약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한 거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는 돈은 을이 병한테 주기로 했지. 원래 둘 사이에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하면 을이 갑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그게 당사자 간의 계약. 그런데 계약은 갑과 을 둘이 당사자인데 돈은 을이 병한테 주기로 했지. 이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슨 뜻이요? 응?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슨 뜻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지. 뭐? 내가 뭐 사기쳤어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게? 그럼 둘이 매매 계약하면서 돈은 병한테 주기로 했죠. 그럼 얘네 둘이 한 계약은 얘를 위한 거예요? 해한 거예요? 위한 거잖아.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래. 자, 여기서 채무자 누구요? 왜 을이 채무자요? 왜 을이 채무자야? 둘이 매매 계약했잖아. 근데 왜 을이 채무자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건 매매 계약에서 채무자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제3자라는 병을 위한, 이들 둘이 계약했죠. 그러면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냐를 정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상 채무자가 아니고. 금전 채권 관계인지 매매 계약인지 불능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전제가 주어지잖아. 그에 따른 채무자를 정하는 거라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럼 누구요? 왜 을이요? 을이 병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을이 병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을이 채무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테니까 돈은 네가 직접 병한테 줘라 라고 청구,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채권자라고 하는 거고, 을은 약속대로 갑이 소유권 이전해 주면 누구한테 돈 줘? 병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걸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면 몇 년을 해도 와서 질문한다. 언제는 채무자가 갑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채무자가 을이라 그랬다가 똑같은 매매 계약인데 헷갈려 죽겠대.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막연히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책만 읽어버리니까. 지금 한 것들은 1년 내내 학습하고 익혀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학습 방향을 잘 잡으시라고. 무조건 읽지 말고 정리를 하라고. 뭐에 대한 관계인지를, 금전채권 관계인지, 매매계약인지, 불능인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거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누군지를 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채무자 확정 짓는 방법이라고. 읽지 말고. 다이씨. 이게 이제 채무자 정하는 방식이야. 이게 당사자가 누군지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출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어려워하는 거야.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은 첫째, 생각하지 말고 써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리고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판단할 때는 눈을 뜨고 뭘 물었는지를 먼저 찾으신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에다가 표시하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 답할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지문 내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만 훈련하면 이 시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민법 제일 어려워. 6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요. 공인중개사 6과목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중에 시험 과목에 있는 모든 법 중에 가장 어려운 법이 민법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번 물어봐. 어느 법이 제일 어렵냐고. 민법이 제일 어려워요. 다른 과목들은 외우면 되거든요. 앞자 따서라도. 민법은 앞자 따서 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들은 내용들이 꽤 있어요. 자기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개인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들어가기 쉬워요. 불쌍한 놈, 착한 놈, 죽일 놈.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게 시험용으로 지문 정리하는 습관들이고 그냥 이거 물어오면 이렇게 답해야지라고 공식화해서 하면 6과목 중에 제일 쉬워요. 고득점은 못해도 60점 이상 맞고 합격하는 데는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공부할 거 제일 없어요, 사실. 그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한 거야. 혼자.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혼자 한 거야. 줄 거주고 형광펜 발라주고 동그라미 쳐주고 별표도 쳐줬다. 그거나 외우려니까 혼자 다 읽었다. 별표 친 거 기억도 안 나. 그거 혼자 한 거라고. 혼자. 책에 표시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책이. 빵점. 혼자 한 거야. 공부를 혼자 한 거라고. 저희 책에다 줄 다 한 거예요. 한 페이지 한 두 줄 글까? 형광펜 거의 안 칠해요. 아끼고 다 칠해. 형광펜 하나로 1년 공부해야 돼. 한타스 썼대. 빵점. 아무 데나 막 바른 거야. 다 바를 거면 뭐들어 발라? 물감통에 넣다 빼지. 한두 줄만 딱 바르시는 거야. 그리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 봐서 그 문장이 시험 지문에 들어있으면 공중부양을 해야 돼요. 외운 거 나왔네? 이렇게. 그래야 답이 일어나. 읽으면 안 되고. 채무자 정리는 지금 당장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데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자고 예시로 한 거예요. 이 정도 사안에서 채무자 정할 수 있으면 채무자 때문에 문제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없다. 예시. 자, 이제 책에 가셔서 10분 남짓마다 하면 돼. 벌써 책을 덮었네. 자, 127페이지. 이 책은 앞에 학교론 나오고 뒤에 민법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문서는 강의하는데 참고로 보시는 거지. 이 교재 자체가 시험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재는 아니요. 물론 몇 개야 풀 수 있지만. 자, 127페이지에 오늘 배운 거 단어만 확인하실 거예요. 그 1번에 총설 나오고 파란색 1번에 권리 변동 나오죠? 권리 변동이 무슨 뜻이에요? 권리가 변동하는 거지. 그럼 원인이 뭐 있어요? 법률행위랑 법률 규정 두 종류 있죠? 그거 기억나셨지?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다고. 그 다음 파란색 2번 법률행위의 의 나오죠? 그 양가를 1번에 법률행위 그 밑에 두 줄 나오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될 단어 뭐예요? 의사표시지, 의사표시. 그럼 거기 첫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의사표시 보이죠? 그거 의사표시 한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럼 다 됐어. 이제 읽을 거 없는 거야. 다 했고 128페이지. 이제 파란색 3번에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죠. 거기. 그럼 여기는 이거 없애버려. 이거 있구나. 아직 할 때 아니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법률행위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 의사표시가 한 개만 있어도 성립하는 행위가 있고 두 개가 결합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때 한 개만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고. 단독이 뭔 뜻이요? 한 개란 뜻이요. 두 개가 결합해야 성립하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요 개념 마시면 돼. 자, 중개대상 오는 거요. 중개대상. 계약이 중개대상이지 단독행위는 중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 나머지 지금 하실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이름 단독에다 동그라미 씌고 128페이지 만세하고 있는 그림 바로 위에 그 네모 안에 그림에 만세하잖아요. 그 그림 보지 마세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만화가 들어있으면 일반인들이 좀 쉽나? 이렇게 착각할 것 같으니까 호객행위 하려고 만화를 몇 개 놓는 거지. 그 만화 본다고 뭐 내용을 알게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 그 단독에다 동그라미 쉬고 한 개만 동그라미 씁니다. 단독행위가 뭐예요? 한 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거. 그리고 단독행위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 뭐 한다 이렇게. 제목 옆에다가. 단독행위는 한다. 한다. 취소한다. 해제한다. 추인한다. 이렇게. 한다를 단독행위다 그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 다음 그림. 두 그림 사이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그 책은 없는가 보네. 그림 사이에 동그라미 2번. 계약. 왜 아무 대답이 없는겨. 계약.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청약에다 동그라미 치고. 승낙에다 동그라미 치고. 두 개 합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 동그라미 치셨어요? 치세요. 또 안 치는 사람 있어. 아껴가지고. 동그라미 치라고. 훈련하는 거요. 손 돌아가는 연습하는 거라고. 1년 내내 손목이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부터 돌려. 계속. 1년 내내 돌려야 돼. 1년 내내. 손을 돌려야 된다고. 손을. 머리를 돌리지 말고 손을 돌려. 손을. 두 개가 청약하고 승낙이 나와요. 이 두 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걸 계약이다 그래. 그 청약에다 이렇게 쓰면 돼. 청약에다가 하자. 하자고. 그럼 승낙에다 뭐라고 쓰실래? 그러자. 하자. 그러자 해야 성립하는 걸 계약. 한다가 뭐요? 단독행위. 한다. 아니, 단독행위. 하자. 그러자. 이 둘이 일치해야 성립하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럼 매매는 어디요? 매매. 계약이지. 매매. 야, 사라. 그래. 해야 성립하는 게 매매 계약. 계약이다. 대시. 나머지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양가로 2번. 채권행위, 물권행위란 말 나오죠. 이제 이 법률행위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분류되는데 여기도 자세히 할 거 아니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오늘 배우신 단어가 채권하고 물권이었죠? 채권행위란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줄여서 채권행위라고 그래. 그럼 물권행위는 무슨 뜻이겠어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를 달리 표현하면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했대죠.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이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 물권 변동시킨대죠. 이걸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여기까지만. 그럼 그 이제 예시로 오늘 했던 게 둘이 매매 계약 하잖아요. 그 매매란 말이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계약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매매란 말 나왔죠? 그럼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그 말이요. 둘이 계약했지. 그럼 소유권 이전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둘 사이에 이행하기로 약속, 의무를 부담한 관계다. 이걸 채권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약속대로 을이 소유자가 되려면 갑이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등기 이전해 줘야지. 등기 이전 행위, 이거를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기본 순환하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밑에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채권행위가 뭔 뜻이요? 채권 채무관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요? 물권 변동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읽으라고. 자, 양가로서 한번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나오죠? 지금 표정상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양가로서 3번까지 하고 끝낼 거니까. 요식행위랑 불요식행위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법률행위가 또 요식행위랑 불요식행위로 나뉘거든? 요식이 무슨 뜻이요? 방식을 요하는 행위. 그럼 불요식은요?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불요식 행위만 시험 범위고 요식 행위는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식은 X하고 불요식은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는 요식 행위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냥 틀린 거야.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다른 민법 시험이랑 중개사 민법 시험이랑 가장 큰 특징적으로 다른 점이 다른 민법 시험들은 대부분이 전범위가 시험 범위라 요식행위, 불요식행위를 다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불요식행위만 시험 범위야. 요식행위는 시험 범위 없어. 그러니까 요식행위란 말 나오면 그냥 틀린 표현이라고. 그걸 계속 일러드려. 세뇌시킨다고. 불요식행위만 시험 범위예요. 방식은 자유야. 자, 부동산 매매 계약 하죠. 그럼 매매 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때 성립해요? 계약서를 작성한 때 성립해? 여기 보고해. 구두로 합의한 때 성립해? 계약서 작성한 때 성립해? 여기 보고하시라고. 매매 계약 구두로 합의한 때 성립해? 계약서 작성한 때 성립해? 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요? 불요식행위야. 그러면 구두로 합의한 때 성립해? 계약서 작성한 때 성립해? 합의한 때 성립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답을 써놓고 계속 물어보는데도 머리를 굴려가면서 아니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서도 안 썼는데 뭘 성립해요? 이러고 있잖아. 또 자기 생각하신 거 아니야. 써놨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다니까. 법적으로 다 불요식행위라 합의만 되면 성립하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계약서는 왜 쓰는 거야? 서로 못 믿으니까 증거로 쓰는 거예요. 증거로 쓰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누구도 못 믿으니까
계약서를 써야 안심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써야 계약을 쳤다고 하지. 나는 그 거래 관행 때문에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 틀리시는 거야. 이 쉬운 걸. 불효식행이라고. 서로 믿었죠. 아주 신뢰하는 관계지. 그럼 합의된 때 성립한 거야. 어느 누구도 뒤에 가서 말 바꿀 일 없지. 그럼 합의한 때 성립한 거야. 근데 생판 남남간에 구두로 합의했죠. 서로 못 믿지.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까지 증거 확보가 안 되노니까 불안한 거지. 계약은 성립한 거라고. 성립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이 구두로 할 때 어떻게 해요? 녹음해. 왜 녹음한 거야? 증거 확보한 거라고. 증거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써 있는 대로 하라니까. 우리 시험엔 요식행위는 없어. 다 불효식행이에요. 자, 불효식행 옆에다 이거만 쓰면 돼. 그럼 법률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죠. 그럼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도 제한이 없는 거야. 그럼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에는 그게 두 종류가 있어.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랑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때 명시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구두로 하는 경우랑 서면으로 하는 경우랑. 그럼 묵시적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묵시란 말이 나오면요. 무조건 바꿔 읽어야 돼요. 묵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 묵시를 그대로 읽으시잖아? 그럼 실수해. 묵시를 그대로 읽으면 침묵이라고 떠오르죠. 그렇잖아요. 묵시. 아무 말도 아무 짓도 안 했다는 생각이 떠올라요. 법에서 말하는 묵시는 아무 말도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 걸 말해요. 행동. 묵시가 뭔 뜻이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시는 묵시라고 읽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이렇게 읽으세요. 그럼 행동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상식 물어본 거요. 아니 민법 처음 하는 데가 민법을 묻겠어요? 행동으로 의사표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어디 해볼까? 결혼기념일이다. 남편이 전혀 눈치도 못 채고 벌써 저녁 됐다. 뭘 들고 오든가 어디 예약했다고 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는 XX야. 그럼 직설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 야! 기억도 못해! 하고 구두로 좀 더 눈빛을 쳐다보기 뭐하면 방에 들어가서 까똑 이렇게 보내. 오늘 뭔 날인지 몰라? 하고. 그럼 구두든 서면이든 명시적으로 표현 안 한 사람은 밥 차릴 때 어떻게 해? 접시를 툭 던지고 숟가락도 대충 패대기 치고 툴툴거려. 그게 묵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방식에 제한이 없든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에도 제한이 없는 거야.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다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게 그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추인은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요. 효력이 없는 행위를 나는 효력 인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추인이다 그래. 그럼 추인을 하려면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와. 무효행위 추인은 묵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려.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 중요해요? 묵시적이 중요해요? 시험 지문에서. 무효행위 추인이 중요해? 묵시적이 중요해? 묵시적만 보면 되는 거야. 묵시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다 가능해,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다 가능하다고 계속 수고하고 있어, 지금. 불효식행이고, 요식에다가 X하고, 다 불효식행이라고,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여기 서서 물어보는데도 계속 머리를 굴리는 거야.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민법시험에 나오면 다 가능해 하고 답하면 될 일인데 앞에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과연 가능한지를.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중개사 시험의 최대 장점이야. 이것저것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답이 딱 정해졌어, 하나로. 그 공식만 적용하면 그냥 답이 떨어져. 앞에 무슨 내용인지를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해석해.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그리고 맨날 헷갈린다는 거야. 자기 혼자 경우의 수를 나눠서 혼자 생각해서 하니까 맨날 틀리지. 맨날 헷갈리지. 뭐 헷갈려?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다니까. 어디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게. 나도 배고파서 못 하겠어. 자, 합의해제가 무슨 뜻이요? 합의로 해제하는 게 합의해제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둘 다 후회할 수 있지. 매도인도 괜히 팔았다 싶고 매수인도 작은 계획 틀어져가지고 괜히 샀다 싶어. 더 있다 살 걸. 둘이 만났어. 매도인이 먼저 그래. 아, 내 좀 더 있다 팔 걸 괜히 판 것 같은데 어떻게 없었던 걸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매수인이 아이고 나도 요즘 자금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야. 우리 둘이 없었던 걸 하자. 이걸 합의해제다 그래요. 둘이 합의하에 없었던 걸로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그럼 합의해제 하려면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합의해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왜요? 다 할 수 있다니까? 불효식이라? 묵시가 뭔 뜻이요? 행동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이거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야. 이 사안이 합의해제된 걸로 볼 수 있냐가 다퉈졌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합의해제하려면 명시적 의사합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쪽은 주장하고 한쪽은 저놈이나 나나 둘 다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고 싶을 것처럼 행동을 다 취했다. 그럼 둘 다 계약이 없었던 걸로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둘 다 했으면 명시적으로 합의가 안 됐어도 둘 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 합의해제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오? 라고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법원의 선택도 야 의사표시는 꼭 명시적으로 구두나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나 둘 다 계약이 없었던 거를 원하는 듯이 행동을 명시적으로 했잖아. 그럼 두 행동이 일치되면 너희 둘 사이엔 그 두 가지 행동을 취한 그 상태에 이미 합의로 해제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아름답게 안 나와요. 합의 해제,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시험은. 그러면 묵시를 뭐라고 읽어요? 행동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 그리고 어떤 의사든 행동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근데 굴리지. 생각하시잖아? 그분들은 어떻게 해? 합의! 입을 열어야 합의를 할 거 아니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합의할 거 아니냐고 푼다고. 그게 패소한 쪽 변호사 주장이에요. 그 사람은 폐업했어요. 지금 식당에 그 변호사는. 의사를 표출하는 건 명시든 묵시든 다 가능해.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다 가능한 거야. 그럼 추인을 묵시적으로 했대죠. 그럼 추인을 묵시적으로 했다가 무슨 뜻이야? 행동한 거지. 무슨 행동한 거야? 효력을 인정할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야. 그걸 묵시적 추인이다 그래. 묵시가 뭔 뜻이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묵시다 그래. 야, 서면으로 해야 돼요? 구두로 해도 돼요? 상관없다니까. 야, 청약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들었다니까? 왜?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다 가능하다니까? 다 가능하다고. 그게 중개사 시험의 최대 장점이에요. 경우의 수를 나눠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점. 일방통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중개사 선생님들도 너무 욕심이 차가지고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다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심각해. 가장 심각해. 가장 심각해. 우린 시험 범위에 있는 것도 다 안 해요.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할 필요 있어요? 있지 또. 몇 명 있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걸 뭐로 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매년 나오는 거나 잘하지. 그럼 최신 판례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진짜 중요한 판례는 몇 개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 없어. 왜? 험판례가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최신 판례가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얘기해봐. 진심으로. 최신 판례가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지?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험판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닳고 다를 만큼 나왔던 게 또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최신 판례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낮아요. 왜? 걔들도 몰라. 걔들이 누군데? 출제자도 모른다고. 뭐 대학 교수들이 최신 판례 어떻게 다 알아?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 교수는 알아. 근데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 대학 교수들은 출제원 안 들어가. 왜? 그 시간에 자기 공부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출제원들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최신 판례 잘 몰라. 험판례나 해. 험판례나. 마르고 닳도록 시험에 나온 거. 그럼 나왔던 게 또 나온 거를 맞출 확률이 높아요? 새로 만들어져서 나온 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요? 나왔던 거 또 나온 거 맞출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나왔던 거 또 나오는 거나 맞춰서 합격하시라고. 새로 나오는 문제 있죠? 1000번을 공부하지 못 맞춰요. 새로 나온 문제는 절대 못 맞춰. 그냥 찍어서 푸는 거야. 나왔던 거 또 나온 거나 맞출 수 있는 거야. 자주 나오는 거나 확실하게 방법대로 외워가지고 그거 풀어서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니까. 60점대 맞고 60점대 맞고. 그럼 60점대 맞고 합격하면 공부 잘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야? 잘한 사람이야? 60점 맞고 합격하면 공부 잘한 거야? 뭘 잘해 잘하기는. 우리가 합격했으니까 잘했다고 하지. 무슨 60점대 맞고 합격하면 공부 잘한 거예요. 그럼 애가 60점 맞고 집에 오면 잘했다 그래요? 뭘 잘했다 그래? 컴퓨터 에다가 타이머 정해가지고 애들 오락 못하게 잠궈놔 버리지. 비밀번호 잠궈놓고. 이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다니까.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민법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하게끔 알려주면 알려준 방식대로만 따라 하시라니까. 그러면 1년 내내 웃다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대로 안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내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하니까. 됐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부터 성립요건, 효력요건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눠드린 프린트는 그냥 책에다 이렇게 찔러놔. 에? 그리고 집에 가서 책 펴보지도 말고 보지 마. 집에 가서 책 보지 말라고. 책 봐야 한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 인문 강의 때는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용어 정리는 딱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 12월 말에 용어 정리만 한 번 쭉 해줄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월 달부터 용어 잘 생각 안 나면 그것만 계속 틈날 때마다 돌려 들을 수 있게 올해는 용어 정리를 마무리 때 한 번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용어 정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지금은 따로 혼자 복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나와서 듣기만 하셔. 그러니까 듣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공부 방식을 몸에 익히는 시간이니까 지금 당장 시험 문제 풀어서 맞출 때가 아니고. 책은 사물함에 두고 가세요. 어차피 목요일날 학교론으로 또 이거 갖고 와야 되잖아. 그럼 괜히 집에 가져갔다가 놔두고 온다니까. 그냥 사물함에 넣어놓으시라고. 11월, 12월에 놀고 싶은 걸 일단 놀아두세요. 1월부터는 못 놀 테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